이 대표적인 좌파 여론조사기관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여기에서조차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심각하다는 조사가 나오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이 걸린 것이죠. 그런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첫 번째, 한동훈의 프레임에 걸려든 이재명. 자, 이걸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세요. 사실상 민주당 상황이 어렵죠.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지금 두 가지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좌파들의 시각은요, 이런 상황에서도 정신 승리를 주장하며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이, 그런 목소리가 꽤 있습니다.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 지금 하락하고 정체 국면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 지도부들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이러한 당 지지율 하락이 심지어는 이 대표적인 좌파 여론조사기관 김어준의 여론조사 꽃, 여기에서조차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이 심각하다는 조사가 나오니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비상이 걸린 것이죠. 그런데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무슨 얘기냐? 공천 현재의 파동이 좀 수그러들고 이제 이것이 정리되면, 공천이 확정되면, 그러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이런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것도 상당히 좌파들과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들 내부의 30%, 그렇죠? 기본적으로 확정돼 있는 확고한 이들 사이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얘기들인데요. 이런 겁니다. 보세요. 지난해 이 강서구청장 선거가, 자, 재보궐선거에서 그 당시에 민주당이 국민의힘 후보를 17%로 큰 차이로 이긴 사례입니다. 수도권 안에서 17% 큰 차이죠. 왜냐? 몇백 표에서 이게 1, 2천 표 내외로, 1000표 내외로 이기고 지는 것이 수도권인데요. 그런 면에서 크게 이겼죠. 어차피 이 수도권의 민심, 이 대구 경북이나 호남 제외하고 수도권입니다. 자그마치 수도권에 서울 49석, 예. 이게 지금 이번에 선거구제가 개편됐기 때문에 그 개편되기 전에 전후를 말씀드릴게요. 하도 어느 건 있고 어느 건 없고 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 경기도 59석, 서울 49석, 인천 13석, 이렇게 놓고 볼 때 인천은 이번에 늘어났습니다. 서구가 가불병으로, 그러니까 인천은 14석이 됐지만, 요 수도권에서의 바닥 민심은 강서구청장 선거 때와 크게 다르지 않는 민심이다. 그러니까 이제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사실상 어렵지 않다. 힘들지만 가능하다. 이런 의견이 한 축에서 있는 겁니다. 작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 여전히 지금 민주당 지지 세력들은, 또 지지 국민들은 이거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여론조사 믿지 않습니다.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여론조사 이거 우파 여론조사 기관이 조작한 거다. 이런 의견하고요. 또 하나는 그래, 추세는 그런 것 같지만 이 추세는 내가 인정할게. 그러나 뒤집어진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거죠. 똑같은 면에서 정반대편에 우파라고 하는 국민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는, 야, 여론조사가 나쁠 때는요, 이거 여론조사 다 조작한 거야. 다 조작한 거라는 거죠. 부정 여론조사. 또 두 번째는 믿지를 않으면서, 그러나 추세가 계속 이러니까 그래, 그거는 믿을까 말까? 이런 정도죠. 그러니까 좌와 우의 극단들은 똑같은 겁니다. 자, 센슈는 지속계 제한치 이 두 개를 다 배제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요,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당시의 선거는 김태우 후보가 무리하게 공천을 받았죠. 자, 김태우 후보가 사면 복권이 됐고 그 직후 바로 공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김태우 후보라는 그 상징성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면도 대통령이 했죠. 또 공천도 당시에 당 내에서 부정적인 여론임에도 불구하고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김태우가 공천을 받은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당시에 대통령이 공천 줬다. 이렇게 말들이 많았죠. 그래서 바로 공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대통령의 작품, 그는 바로 김태우를 떨어뜨린 것이 대통령을 심판하는 거거든요. 대통령 심판, 정권 심판. 그러니까 일개 저기 서울 지역에 저쪽에 서울 지역에 49개, 그 서울 지역에 34개 구가 있나요? 그중에 저 구석진 곳에 있는 끝자락에 있는 강서구가 갑자기 그냥 그 동네 구청장 뽑는 선거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 또는 윤석열 정권 심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시에. 이거 하나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정권 심판론이 막 극대화된 거죠. 사면 복권한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한 거니까. 둘째, 또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김기현 대표가 이 선거를 지역 선거로 묶어두고 그 동네 지역 발전 공약 정도로 하고 이렇게 선거를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전국의 유명 인사라는 인사는 전부 다 불러들여. 안철수, 나경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이재명을 심판하자고 했던 선거가 된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요. 그러니까 동네 선거를 어떻게 만들었다? 전국 선거로 바꾼 거죠. 선거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으로 최악의 선거 전략을 구사한, 따라서 표 떨어지고 그냥 지겠다는 패착을 둔 겁니다. 선거 전략에서. 그래서 당시에 제가 강서 보궐선거 현장에 갔었을 때 또 그 선거사무소도 갔었는데요. 어떻게 선거구도를 이렇게 짰지? 이거야말로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김기현 체제 내에서 이렇게 바보처럼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이런 선거 전략,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한탄을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이재명은 단식을 통해서, 그죠? 우리 대중들의, 유권자들의 잠재적으로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단식하고 있는 사람 당연히 반대편이 우파들은 욕을 하겠지만 대충 중도층은 또 자기들 편은 단식에 대해서 울고불고 하겠고, 중도층은 욕은 안 하고 동정심 정도 또는 지켜보는 정도 수준이 대중의 심리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제기하면서 이재명을 감옥으로 하는데 이재명이 안 보여. 밥 안 먹고 그냥 누워만 있어. 이랬다 보니까 나중에 단식을 끝내고 유세 현장에 슬쩍 마지막 날에 튀고 빠졌잖아요. 저 지금 저기 병원에 가는 중인데 잠깐 들렸다 갑니다. 이러고 치고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강서구청장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람이 강서구라고 하는 걸 다 지켜보면서 정권 심판론에 다 집중할 수밖에 없게끔 김기현 대표 체제 선거 전략까지 이렇게 갔던 거니까 강서구청장 선거는 완전히 대패를 하게 됐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자, 그렇죠. 자, 그런데 2024년 3월 5일 화요일 오늘 지금의 프레임, 한동훈의 프레임, 이재명이 몰고 갈 프레임, 지금은 어떤가? 이재명은 자, 검사 독재 심판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 심판, 또 윤석열 정권 심판이죠. 지금 프레임입니다. 자, 2024년 현재입니다. 과거로 역대로 있었던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좀 프레임들을 어떻게 선거 구도가 짜여왔느냐 또는 선거 프레임이 짜여왔는가를 쭉쭉 좀 보시고 계시는데요. 살짝 한번 봐주십시오. 역대 선거부터. 저는 좀 멀리 있어서 눈에 저게 잘 안 보여요. 저게 지금 잘 안 보여. 그러니까 그렇다 치고 자, 참고하시고 자, 들어갑니다. 지금은 자, 이재명 사촌 논란의 모든 이슈가 자, 민주당 이슈로 빨아들이고 있죠. 민주당 내부 공천 이슈로 뉴스 기자들이 뉴스거리를 찾아서 기사 쓰고 보도할 때 다 지금 기본적으로 민주당 선거 공천 과정에서의 이슈로 다 지금 몰려 들어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사천 논란 있죠.
심지어는 사천 논란도 그냥 사천 논란 수준이 아닙니다. 거의 김정은의 교시 수준의 교시 공천입니다. 자, 지석규의 제야정치에서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은 이번 공천이 민주당은 김정은이 있듯이 이재명의 교시 공천이죠. 이거에 따라서 여론이 등을 돌려가면서 이미 등 돌렸죠? 여론은. 이게 지금 여론조사에 지금 반영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지만 좌파 계열의 여론조사 기관조차도 지금 민주당에게 등 돌린 여론조사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온전히 그거 쳐다보고 있느라고 죄송합니다. 자, 교시 공천 매일같이 재밌게 터지는 걸 지켜보느라고 이재명이 제기하고 있는 지금 이재명이 지금 던지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집중할 수 있나요? 정권 심판론에 집중할 수 있으세요? 또 두 번째, 이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 뭐냐면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계속 검사 독재 정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을 보게 되면요. 검사 독재 정권 심판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의 공천을 보게 되면 요즘에 어떤 게 있냐면요. 보세요. 오늘 아시아투데이 이제 사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보세요. 광주는 이제 자, 우리가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되는 지역인데 광주 광산갑 또 전주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주 전북을에 누구냐면 바로 이성윤 전 고검장 서울 고검장이요. 이성윤 저 서울 고검장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 끝에 보이시죠? 좀 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성윤만 잘 아시지 사실은 지금 광주 서구는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이고요. 광산갑은 박태균 전 부산고검장인데 저렇게 이성윤 고검장까지 이들 고검장들한테 이재명 대표가 어떤 짓을 하고 있냐면요. 여기에다가 가산점을 줘가지고요. 20% 가산점을 주는 바람에 다른 예비 후보들하고 경선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고검장들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민주당 이재명과 민주당 좌파들이 하는 게 뭐였냐면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검사 독재 정권 타도하자라고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타도해야 될 친구들을 타도해야 될 검사장들을 그렇게 공격했던 것들을 원수처럼 여긴 검사 독재 검사 정권을 오히려 이들을 당선시킬 수 있게끔 공천을 좀 주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상황적으로나 공천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이 얘기하고 있는 지금 정권 심판론 검사 독재 정권 이게 유권자의 귀에 또 눈에 이게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이런 지금 공천 상황이 이어질 때 국민의힘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매일 외치는 게 뭡니까? 오히려 운동권 청산 또 이재명 심판론 오히려 운동권 청산을 해야 되는데 운동권을 청산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재명 친명계를 위해서 비명계나 혹은 친문계를 공천 숙청을 해가면서 한동훈 위원장 오히려 종북보다 더 좌파보다 더한 좌파 종북 주사파들을 더 민주당과 연합하고 민주당 끌어들이고 있다. 청산해야 될 운동권 청산하기는커녕 더 강화될 것 같다. 이게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설득력이 있나 없나 봤더니 이게 설득력이 유권자들 눈에 있는 거죠. 자, 민주당이 이제 비례정당으로 함께 위성정당으로 만들었던 더불어민주연합 여기에 자, 당 지지율이 1%나 0.5%밖에 안 되는 진보당. 그죠? 또 여러분이 알고 또 기본소득당 그게 합쳤던 새민주연합, 그러니까 새진보연합 여기도 0.5% 있는 줄도 몰라 또는 0% 이런데 또 국민 후보라고 얘기하는 또 괴담 세력 밖에 있는 괴담 세력 이들의 여론조사 이걸 다 합쳐도 5%가 안 돼요. 녹색 정의당도 아마 여론조사 요새 나오는 거 보면 3%대입니다. 3% 밑 아랫대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못 받는 이들을 무슨
정당이라고 하는 게, 자, 의회라고 하는 게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한다. 자,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는 다양한 목소리여야 되는데 국민의 여론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이 거부하죠. 자, 진보당 종북주사파의 원조, 국민이 거부하고 있죠. 거부하는 자들을 그대로 의회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자그마치 거의 비례대표 3석에다가 지역구 벌써 1석에다가 또 하나 또 있고 거의 한 5석을 주는 거거든요. 자, 이러니까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재명이 얘기하는 게 여하이 먹혀 들어가느냐? 자, 그런데 한동훈이 프레임에 걸려든 이재명. 자, 이렇게 걸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함정 속으로 자, 민주당이 이재명이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걸까?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걸까? 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걸까? 빠져나오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역전을, 프레임 역전, 다시 말하면 이번 공천이 끝나고 나면, 공천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이재명이 얘기하는 정권 심판론 또는 조국하고 오늘 만났죠. 자, 조국을 오늘 만난 이유도 있는 겁니다.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이 여차여차 먹혀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여론조사에서도 보다시피 정권 심판론 지금 축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아니, 정권 심판론이 축소되다 보니까 정권 심판론을 다시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국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만난다는 겁니다. 오늘 만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과연 이렇게 오늘 조국 만났는데, 자, 조국 대표를 통해서 이렇게 연합하다 보니까 다시 범민주연합, 제가 표현할 땐 범민주가 아니라 범낡은 연합, 자, 이자들이 낡은 이념연합, 이자들이 다시 그러면 이 프레임을 바꿀 수 있을까? 띄워올 수 있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쭉 빨아들이는 그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 좌파 내부는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떴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전략, 이 정말 정교한 이 전략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그렇게 해서 이재명 정신 차려야 돼. 이게 좌파, 밖에 있는 좌파들 또는 전체 언론사 중에요. 좌파 언론사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이렇게요. 좌파 시각입니다. 한동훈의 프레임에 이재명 빠져나오기는커녕 더 발목이 붙들려서 늪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다가 지금 좌파들 내부에서 언론들이 또 좌파 세력들이 걱정하는 건데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센슈의 시각이 아닙니다. 좌파의 시각입니다. 좌파들이죠. 첫 번째. 자, 올해 지금 3월 5일입니다.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정권 심판론이 확실히 우위였습니다. 그때가 총선을 50일 앞둔 건데요. 어느 정도 우위였냐면요.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에, 그 당시 여론조사입니다. 지금이 아니고요. 올 1월까지만 해도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게 50%대입니다. 정권 심판론이 최대 40% 후반에서 50% 초반대입니다. 그게 지금 3월 5일 현재 이 정권 심판론의 민심이 40% 후반에서 50%에서 지금은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민심이,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는 민심이 갈 길을 잃고 있는 겁니다. 좀 불쌍한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잃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좌파들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첫 번째, 국민의힘이 바로 정권 심판이 표적이 있는데, 자, 여기 표적이 있어요. 정권 심판 표적에 그대로 표적에 화살이 날아가야 되는데 이 표적을 바꿨다는 겁니다. 좌파들은. 이 표적을, 이 누구로 바꿨다고? 이 표적은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이 표적이 누구로 바뀌었어요? 한동훈으로 바뀐 겁니다. 얼굴이 바뀌었어. 한동훈으로 얼굴이 바뀐 거예요. 표적이 바뀌었다. 이게 좌파들의 시각인 거예요. 첫 번째 시각이고요. 자, 두 번째 시각은 웃긴 거죠. 좌파의 시각입니다. 저의 시각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제 맞는 얘기죠. 이 시각이 옳은 시각이, 이게 맞는 얘기, 또 우리가 맞다고 해야 되는데. 맞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온 게 아니라 당 대표인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전면적으로 얼굴이 바뀐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민주당이 이 얼굴이 바뀌었으면
빨리 표적 바꾼 거를 중심으로 싸워야 되는데 이게 좌충수를 두면서 오히려 야당 심판론을 스스로 키워왔다는 겁니다. 자기 내부적으로 자아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떠세요? 스스로. 이게 뭔 얘기냐? 좌충수는 바로 이렇게 되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한다면요. 똘똘똘똘 이들이 얘기하는 범민주, 낡은 이념 세력이 똘똘 뭉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 내에서도 문재인계, 이재명계 할 거 없고 또 비명계 모든 세력이 똘똘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권 하나를 두고 한 대 그대로 직진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좌충수냐? 자, 문재인 세력 쳐, 이낙연 세력 쳐, 다 치고 나니까 자, 정권을 심판할 단일한 세력을 못 만들었잖아요. 정권 심판을 하기 위해서 우선 단결해야 되거든요. 단결. 이게 어떻게 돼요? 단결하랬더니 분열하고 있잖아요. 또 깨고 있잖아요. 뭉치랬더니 깨지고 있는 거고. 이게 좌충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내부적으로 지금 좌파 언론들이나 좌파의 전략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 이걸 보고서 정권 심판론이 크기는커녕 오히려 니들 잘못하고 있다라고 내부적으로도 비판하고 내부적으로도 서로 삿대질하고 또 중도층이 볼 땐 저거 뭐 하는 거야? 국민을 뭐로 보고 안 되겠는데 민주당 정신 차려야겠는데 하면서 야당 심판론이 오히려 부상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황교안 대표 지난 4년 전 선거 때 공천 잘못해서 이게 다 이긴 선거 공천 때문에 민주당에게 대거 표가 갔잖아요. 교만한 황교안 체제를 심판한 겁니다. 공천 때문에. 이게 좌충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론조사 우리 한번 볼까요? 여론조사 한번 띄워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요 여론조사는요. 보시면 요거는 얼마 전에 그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건데요. 그 안에서도 특히 잘 보세요. 이거는 전체가 아니고요. 요 여론조사는 그 안에서 서울 지역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국민의힘이 유리합니다. 서울 지역 안에서요. 그 중에서도 20, 30대 우리 MZ세대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기본적으로 이 여론조사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운동권 청산론 있죠. 오히려 거기에 40%가 되고요. 정권 심판론에 26%인 겁니다. 오히려 운동권 청산론에 40%. 이건 전체 여론은 아닙니다. 전체 여론조사는. 제가 좀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MZ세대 여론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그걸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자, 내려주셔도 되고요. 그만큼 올 1월 달만 해도 40% 후반에서 50%에 이루었던 전체 연령대의 전국적 여론조사가 이게 지금 저렇게 특정 서울 지역에서 그다음에 특정 연령대에서 저렇게 됐는데 그러면 요즘 여론조사는 전국적으로 또 전체 연령대에서 정권 심판론과 또 오히려 국정 지원론, 정권 지원론의 여론조사가 30%대로 이게 오차 범위 안에서 지금 우열을 가르고 있거든요. 그만큼 쭉 한동훈 위원장의 정권 심판론이 아니라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프레임으로 쭉 여론이 몰려오고 있는 거죠. 끌어당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늘로써 아마 총선이 33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이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한동훈의 프레임 86 운동권 청산론, 자 이재명의 프레임 검찰 정권 심판론, 이 맞붙은 양상에서 이제 민주당의 원래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 그걸 겨냥해서 어쨌든 문재인 세력을 쳐내도 오히려 운동권 중에 더 극좌적인 종북 운동권 주사파들을 더 끌어들인 거니까 자 이것으로 온갖 특혜와 정치적 사익을 누려왔던 이제 정치권에서의 이 특권 세력 이제 퇴장해야 될 적폐 세력하고 자 민주당 검찰 출신 그리고 검찰 정권이 포진한 그리고 그것의 심부름꾼인 용산의 심부름꾼인 국민의힘 그러니까 검찰 정권을 이제는 타도해야 되고 이렇게 봤는데 오히려 공천 과정에서 검찰들에게 더 가산점을 줘서 검찰로 포진하게 되는 민주당 전부 다 민주당이 지금 검찰로 포진하고 있죠. 이재명의 방탄
방탄 정당을 위해서 지금 다 검찰들, 특히 고검장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흐름들이 진행돼 나가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한동훈의 프레임이 빠져들었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면 가능한 한동훈 위원장의 공격에 이재명이 가능한 대꾸를 하면 안 되거든요.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대꾸하는 순간 대꾸하면 안 되는 겁니다. 침묵을 유지하면 되고 딴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딴 얘기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재명이 잘하는 거거든요. 아니 이재명 대표 언론이 물어보면 불리한 건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침묵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있을 때만 갑자기 언론 브리핑 한 30분 이상 40분간 언론 브리핑 하고요. 그러면 이번에 결정적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대1 토론을 제기했죠. 윤석열 1대1 토론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심지어는 김어준이 사회를 봐도 되니까. 언제 하든 어느 장소에서 하든 또 어떤 언론사에서 하든 관계없고 사회자가 누구든 또 주제가 뭐든 상관없다. 1대1 토론회 하자 하고 정식으로 토론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도 느닷없이 했던 제안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KBS, MBC, 그죠? 채널A, TV조선 이런 언론사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방송 토론을 한번 해보겠다. 양당 대표를 놓고 이렇게 제안했더니 그 제안을 받아서 꼭 거기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좋다. 이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한동훈과 이재명의 두 사람의 얼굴 딱 이렇게 1대1 토론 여러분에게 링 위에 올라와라고 정식으로 제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자들이 이재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 말 좀 안 하고 있죠. 왜냐? 여러분 생각엔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재명이 지금은 안 한다 그러는데 언젠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1대1 토론을 받는다. 또 하나는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절대 안 받는다, 받는다, 모른다. 모른다는 가봐야 한다. 여러분 생각에 어떠세요? 댓글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왜 여러분 생각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런 제안 이재명에 대해서 링 위에 올라간 한동훈과 이재명 언젠가는 링 위에 올라갈 거다. 끝까지 이번 선거 끝날 때까지 절대로 링에 올라가지 않을 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댓글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돗자리 깔고 이재명과 한동훈이 결국 링 위에 올라가서 링 위에서 혈투를 벌인다, 못 받는다. 이종옥님 못 받는다. 김성경님 받을 기회가 없죠. 총선 후, 그러니까 총선 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총선 전까지 투표 바로 전까지 투표날 전까지 이 링 위에 혈투는 성사될 건가? 절대로 꾹님 안 받는다.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죠. 링 위에 올라가면 내가 뭘 물어볼 건가 다 얘기했습니다. 올라가는 순간 그렇죠? 대장동 알았냐? 집에서 일제 샴푸 쓴 거 소고기 초밥 사온 거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알고 있었느냐? 그죠? 성남 FC 후원금 몰랐냐? 알았냐? 법카 사용할 때 공무원들을 산호비처럼 부렸던 거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그렇죠? 김혜경, 당신의 부인 김혜경 갖고 법카 나가서 쓴 것 이거 약 싸먹는 거 이거 다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일일이 다 물어본다고 그랬죠. 한두 개가 백현동 올린 거 알고 했느냐 모르고 했느냐. 여기서 말 한번 잘못하면요. 거짓말하면 이거는 선거 시기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이건 전부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다 사법 처리되는 겁니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이재명이 지금도 이거 거짓말이라고 자기 한 적 없다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데 재판을 또 해야 되는 거고요. 검찰 한동훈 비대위원장 국민의힘이 또 이재명을 고소 고발해야 되는 건들이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고요. 첫째. 두 번째 뭐냐. 말싸움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 같이 이렇게 정교한 말
그다음에 굉장히 철저하게 공부해가지고 완벽하게 파악하고 논리적으로나 치고 들어가는 질문은요, 이재명처럼 천천히 답변하는 사람들은 이 머리가 빨리빨리 그야말로 AI처럼 돌아가는 한동훈 위원장한테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미디어 토론이거든요. 미디어는 핫 매체, 뜨거운 매체라고 해서요. 그때 하나하나가 신문을 보는 거, 종이책을 읽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장면 하나하나가 유권자 눈에 다 비치면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한 매체에 최적화된 게 한동훈 리더십이고 한동훈 얼굴, 표정, 옷 입는 거. 그다음에 종이신문이나 이런 것에 익숙한 게 바로 이재명과 같은 스타일이거든요. 절대로 1대1 토론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1대1 토론을 안 한다고 하면서 이재명이 대통령과 먼저, 그렇죠? 먼저 1대1 여야 영수회담을 해야 된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이 답변을 한 순간 한동훈 프레임에 이재명이 딱 낚시밥으로 걸렸던 겁니다. 그거 답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지금 선거는 유권자들 눈에 왜 검찰 정권 타도, 그렇죠? 또 윤석열 정권 타도 대 8.6 운동권 청산으로 이 프레임이 양쪽에 선명하게 대립돼 있는데 아직도 좌파들은요, 검찰 정권 타도, 윤석열 정권 타도가 다시 선거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고 지금 철떡같이 믿고 있거든요. 공천이 끝나고 나면. 그런데 하나는 매일같이 언론에 나오는 얼굴들이요, 뭐가 비칩니까? 이재명 비치면 한동훈 비치고, 한동훈 비치면 이재명 비치고, 이재명이 얘기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가 또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면 이재명이 한동훈 비판하면 한동훈이 이재명 또 역비판하고, 매일같이 나오는 언론이 두 사람 얼굴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얼굴이 매일 나오면 안 되는데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또 여기 이 얼굴만 비칩니까? 한동훈 위원장 입으로 매일같이 뭐라고 그러면, 아니 검찰 정권 심판한다며요. 검찰 독재 정권.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고검장들로 고검장 출신들한테 공천, 경선 가점을 줘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중용하는 거 보니까 검찰 독재는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거네요. 아니 이러한 검찰이라는 키워드 언어를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오히려 한동훈이 씌워주고 있는 거야. 오히려 거기로 얼굴에다가 페인트를, 검찰 페인트를 오히려 아주 페인트 칠을 하고 넘쳐나는 거거든요. 검찰 프레임이 이재명에게 씌워지는 겁니까? 지금 한동훈에게 씌워지는 겁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이재명에게 검찰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다 검찰 모자 씌우고 검찰 딱지 간판 붙여주고 이름표 붙여주고 이러니 프레임에서도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게 약화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현재 총선을 끌어가는 전략, 그다음에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능력은 디테일에 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정교한 디테일이 이 지금 프레임들을 망가뜨리고 있기 때문에, 뽀개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이재명은 가능한 한동훈을 거론하면 안 되는 거죠. 내 목소리만 내야 돼. 그런데 드디어 1대1 토론도 그렇고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공천의 사천 논란이 검찰들을 중용하면서부터 이제 이 선거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런데 보세요. 김기현 대표 체제까지 또 올 12월 달까지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는요, 윤석열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이미 짜여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딱 비대위원장 수락하면서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딱 묶여있는 이 프레임, 이거를 비대위원장 수락하고 나서요, 잘 들어보세요. 자, 국정안정론. 지금, 자, 국정안정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총선 전국을 돌파해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한 적이 있나요? 한동훈 위원장 입에 단 한 번도 국정안정론이라고 하는 말을 쓴 적이 있나, 한동훈 위원장?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요, 8.6 운동권 청산론? 뭐 이런 거 썼지, 한 번도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국정운영을 쓰게 되면 국정심판 대 국정지원,
국정심판 대 국정안정론. 이렇게 프레임이 짜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안정이라고 하는 말을 안 써. 한 번도 안 썼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운동권 출신도 아니고 또 무슨 정치를 오래 한 사람도 아닌데 이게 동물적 감각인지 아니면 과학적 어떤 선거의 지금까지의 그 구도를 분석하고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는지 한 번도 국정 안정을 얘기하거나 국정 지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그냥 86 운동권 청산으로 바로 치고 나오고 또 특권 세력으로 또 이 86 운동권 청산이 세대 교체다. 이렇게 지금 프레임을 딱 바꿔버렸거든요. 그러면서부터 이 프레임이 바뀌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쪽은 자 이재명은 어떻게 하느냐. 검찰 정권 심판이라면서 고검장들을 끌어들이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런데 한동훈은 오히려 86 운동권 심판이라고 하면서 함은경, 민경욱, 김경률 오히려 이렇게 전향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86 운동권 청산론이라고 심판론을 더 강화하고 공구리 치는 거예요. 지금 국민들 여론에 이분들을 자 공천을 딱 비교해 보세요. 사람 공천까지 바로 이렇게 86 운동권 청산론을 아주 공구리 쳐버리고 한쪽은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걸 무력화시키고 이런 일이 바로 한동훈의 프레임에 빠져든 이재명인 겁니다. 민주당의 자충수입니다. 이상 앞으로 제가 그 이재명 대표한테 조언을 하면요. 현재 여론조사가요. 나온 거 정권 심판론이 최근 여론조사가 정권 심판론이 38%입니다. 그런데 운동권 심판론도 30%입니다. 운동권 심판 이미 38%대 30%까지 올라왔으면 이미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은 무너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 프레임 이게 성공적으로 선거 전략에 먹혔고 성공했고 운동권 청산론이 성공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지금이라도 정권 심판론을 다시 띄우려면 지속계 제야 정치에서 제가 건의드립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침에 또 뭐라고 아침 도스태핑으로 얘기해도 일체 한동훈의 한자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냥 본인이 떠들고 싶은 것만 떠드십시오. 그러면 그나마 이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조금이라도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님. 마지막까지 몸부림치기 공천 다 끝나고 몸부림치기 치는 방법 뭐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에 어떤 식으로 대꾸하지 말고 나는 내 말만 얘기하겠다. 이러면 한동훈 프레임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미스터리 임종석. 미스터리 임종석. 그러면 친문과 86 운동권 다시 살아나? 아니면 자멸? 두 번째 들어갑니다. 시간이 40분 이제 조금씩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오늘 좌파가 좌파를 분석한다고요. 자, 지석규 제야정치에서 극좌파 산호맹 출신 지석규가 이제 86 운동권 종말 될까? 오늘 임종석 때문에 하룻밤 사이에 회군한 임종석 광주 회군으로 86 운동권 다시 뜰까? 그러니까 살아날까? 종말일까? 자,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제 얘기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임종석의 미스터리는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고 있는 거는 짧게 요약하고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임종석의 광주 회군 또 이 미스터리 희한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임종석이 머리에 지금 빠르게 이 짱구를 굴리고 있는데 짱구대로 될까? 임종석 저 실장 이거는 운동권이니까요. 제가 학번으로는 선배죠. 자, 그러니까 임종석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낙연과 통하고
탈당하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낙연은 또 탈당하는 줄 믿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새벽에 페이스북에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올리고 여기에 멘붕에 빠진 이낙연 결국 사람이니까 전환을 하겠죠. 또 이렇게 황당히 하고 이낙연의 신당 다 멘붕에 다 빠지고 이렇게 됐던 과정이 결정적으로는 광주라고 하는데요.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야? 도대체 이게 도대체 뭐야? 사실은요. 이낙연과 만나면서 임종석은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큰 그림. 임종석 하나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낙연과 임종석이 거대한 큰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게 하룻밤 만에 큰 그림이 다 무너지고 찢어지고 회군을 했던 거죠. 어떤 큰 그림이야? 빅피처가 이겁니다. 단순히 그냥 자기 공천 하나 받는 게 아니고요. 비이재명, 어차피 이재명이 전부 쳐냈으니까 비이재명 세력들이 전부 다 하나의, 자, 광주하면 평화의 도시, 뭐 광주는 평화, 뭐 맨날 이렇게 떠들잖아요. 아니 광주만 뭐 평화를 했습니까? 다른 도시도 평화를 하죠. 평화를 다 염원하죠. 근데 늘 광주는 평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 세력과 평화 세력이 전부 다 뭉쳐서 하나의 민주 평화 세력을 총결집시키자. 이재명에 쫓겨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세력까지 전부 다 민주 평화 세력을 총결집시키자. 이게 첫 번째 빅피처고요. 두 번째는 자, 호남에서부터 다시 준비하자. 그러니까 임종석도 호남 출마, 이낙연도 호남 출마. 그런데 이때 임종석 당신을 최고로 내가 띄워주기 위해서 이낙연이 호남 출마를 포기하고요. 임종석을 중심으로 호남의 바람을 다시 불러일으키겠다는 게 이낙연이 구상입니다. 이낙연이 호남 출마를 안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임종석 때문에. 그래서 호남으로부터 다시 출마하자. 다시 바람을 일으키자. 그럼 임종석 중심으로 바람을 일어난다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 세 번째 빅피처로 세 번째 단계로 그 다음 민주당을 먹는 겁니다. 민주당. 왜냐? 지금과 같은 구도로는 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아마 패배하고 이재명이 약속한, 지금 이재명이 약속을 했거든요. 민주당 내에서 어떤 약속이냐. 이번 총선은 151석을 내가 중심으로 끌고 가서 선거에서 이기겠다. 그럼 이재명이 거짓말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재명이 151석 가져갈 수 있을까요? 못 가져가죠. 지금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물론 아직 30여 일이 남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또 모릅니다. 이거 지금 여론조사 좋다고 이거 그냥 들고 뛰고 놀다가 그냥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날짜까지의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 이재명이 151석을 갖는 거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거짓말한 이재명. 두 번째, 총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그러면 이재명은 어떻게 하든 뭐 좋든 싫든 물러날 수밖에 없지 않아? 그러면 결국 밖에서 밀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당을 접수하는 거야. 이게 빅피처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한 방에 다 훅 간 겁니다. 이낙연하고 그걸 그렸던 빅피처가 끝난 겁니다. 이게. 이때 임종석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지금 언론의 또 광주의 분석입니다. 센슈의 분석이 아니고요. 첫째는 광주 호남에 아무도 말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몰래 차 타고 광주에 내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낙연하고 또 전화통화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첫째는 광주 호남 민심이 이낙연 신당이 우호적이지 않은 게 객관적인 거고 봐요. 그걸 체감했다는 겁니다. 실제 여론이 좋지 않아요. 이낙연 신당에. 자, 그 다음에 좋지 않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쭉 떨어졌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쭉 떨어졌는데 그게 이낙연 신당으로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론을 체감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 그 본인이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이 이것도 좀 광주와 나름대로 평론가들이 분석하는데 보세요. 3일날 이게 지금 3월 5일이죠. 2월 3일날 어떤 여론조사가 떴냐면 경인일보 아시죠? 수도권에서는 경인일보가 있습니다. 경인일보가 이제 인천과 경기도 지역의 이 대표적인 그 메이저 메이저 언론사입니다. 경인일보에서 여론조사한 게 나왔죠. 한국사회여론연구소랑 했는데 이때 3일날 여론조사가 인천, 경인일보는 경기도 지역만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만 여론조사합니다. 이때 원희룡과 이재명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재명이 45.2%, 원희룡이 41.6%, 오차 범위의 초접전 양상이 여론조사로 나왔던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초접전 보고, 야, 이거 이재명 낙선할 수도 있겠구나. 그 전까지의 지금까지 여론조사는요, 이재명과 원희룡 장관의 여론조사가 10%가 넘었거나 10%가 내려도 9%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12%, 13% 또는 9% 이게 지금까지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 원희룡의 여론조사 이 결과였는데 바로 3일날 했던 건 오차 범위 내로 처음으로 초접전이 나왔던 겁니다. 이재명이 아웃 될 수도 있겠고. 이걸 보고 임종석이 머리가 이걸 보고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당에 남아서 이거 이재명이 떨어지면 내가 당에 남아서 민주당을 바꿔야겠다. 이런 전략으로 선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임종석이가 탈당하지 않은 그들 내부적으로 지금 분석하는 거예요. 저 센슈의 분석이 아닙니다. 저의 분석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자, 이 시점에서, 자, 그러면, 이런 이유라면, 이런 임종석의 생각이 결국 그럼 당을 총선 이후에 이재명은 떨어집니다.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사법 리스크도, 재판 리스크도 방탄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임종석 입장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임종석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가능해? 이게 맞아? 이렇게 하면 다시 86 운동권도 다시 뭉치고 이래서 살아날 수 있어, 임종석? 자멸하지 않고? 자, 저의 분석입니다. 첫째, 이재명이 누구야? 이재명이 누굽니까? 이재명은요, 우리가 아는 상식과 이 관행을 파괴하는 인물입니다. 심지어 원희룡 전 장관 사모님이 의사입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죠? 소시오패스인가? 무슨 그런 성향이 있다고 그분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재명은 상식과 이 체면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관습, 관례?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은 그런 인물이 아닙니다. 총선에서 참패, 그래서 이재명이 떨어졌어. 이재명은 당선되고 총선에 참패하는 경우, 이재명도 떨어지고 총선에 참패하는 경우, 당권과 대권을 주자를 절대로 내놓으려는 만만의 콩떡이죠. 자, 지금 공천 학살, 공천 칼날을 휘두르는 거 다 총선에 참패하더라도 책임론 공세가 나오더라도 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만 내가 끝까지 갖고 갈 거야 라고 다 지금 공천 학살을 하는데 여기서 살아남은 자들이 임종석의 말을 들을까요? 이 자들이? 심지어는 문재인도요, 과거 2016년 총선 당시에 광주에서 자기가 호남 28석 중에서 자기가 가져오지 못하면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문재인도 얘기했어요. 그때 안철수가 다 먹었거든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3석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런 문재인도 자기 얘기를 약속했던 걸 철회하고 대통령까지 출마해서 당선됐어요. 그런데 문재인도 그런데 이재명이라고? 이재명이 어떤 자인데? 이게 두 번째. 약속 지켜라. 이런다고 임종석이 약속 지키란다고 해서 이재명이 약속 지키냐? 약속 안 지킨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두 번째. 지금 이재명 당은요, 모두가 이미 당원들이 개딸 당원들로 인해서 대의원들이 갖고 있는 투표보다 권리당원들이 갖고 있는 투표권을 몇 표로 갖고 있느냐. 당대표를 뽑는데 이거 다 바꿨습니다. 이럴 줄 알고 이재명이. 그런데 임종석이 얘기하는 대로 다시 후위를 도모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아니, 이인영은 살아났잖아. 지금 살아난 사람들 있죠? 여러분, 이인영 살아났죠? 또 지금 일부 윤건영 살아났죠? 자, 지금 보게 되면 홍영표는 날라갔죠? 자, 임종석도 날라갔습니다. 홍영표 또 친문계 좌장이라고 하죠. 다 날라갔죠? 근데 이인영은 지금 살아났죠? 이인영이 사실은 운동권에 더 상징성이 있고요. 86 운동권을 전부 다 묶고 세운다면 누가 묶고 세워요? 이인영이 묶고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저는 좌파니까 알고 있죠. 전대빌기 의장. 임종석은 그 상징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기 때문에 상징성이 조금 있는 거죠. 이인영이 전대밀기 의장으로서 다 묶어 세울 수 있는 겁니다. 이인영 한 총령까지. 왜? 이인영이기 때문에. 타고난 정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인영이 이재명한테로 전향이 끝난 겁니다. 무슨 얘기냐? 86 운동권이 이제는 그 투쟁력과 조직력과 이념성 이런 게 똘똘 뭉쳐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20여 년간 따뜻한 밥 먹고 배에 기름기 끼고 아들 자식들 다 유학 보내고 그렇죠? 먹고 살 만큼 사는 거 이래서 86 운동권의 투쟁성, 이념성 이런 게 다 와해된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민주주의 수호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 조국도 그렇고.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이 자기들 배에 기름기 낀 거 특권 애들 먹고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런 걸 계속 기득권을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겠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도 그걸 떠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든다고 뭉쳐 택도 없는 소리. 다 와해된 겁니다. 임종석 꿈 깨라는 겁니다. 이인영 그걸 할 수 있는 상징적 인물이 이제 전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스터리 임종석, 친문학살, 임종석 등 86 운동권 다시 살아날 수 있는지 임종석의 이번 광주 회군 미스터리 다 풀렸습니다. 이제는 임종석은 임종석대로 후위를 도모한다? 택도 없는 얘기고요. 특히 임종석은 여러분이 모르시지만 뒤로요 다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제 국정농단 적폐들이 윤석열 정부에서 시시각각으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자, 임종석 검찰 출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춥고 배고프게 있는 것보다 민주당 틀내에서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권 검찰 수사에 방어하는 것 그것까지 사실은 그게 결정적으로 임종석이 남아있는 겁니다. 앞에 것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분석들이고 보기 좋은 간판이고요. 뒤에 윤석열 정권의 문재인 정권 청산,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들 국가 운영에 대한 국정농단 적폐 이거를 막기 위한 임종석의 마지막 수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는 것 이상 바로 86 운동권 종말 살아날까? 택도 없는 소리. 세 번째 꼭지 들어갑니다. 몇 분 안 남았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동훈의 프레임 영입, YS의 시대전환 영입. 자, 이거는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데서 좀 듣지 못하셨던 얘기들인데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프레임 영합, 한동훈의 영입, 인재 영입, YS 김영삼의 영입, 어떤 같은 점, 다른 점, 요겁니다. 자, 두 사람 보십시오. 한동훈의 인재 영입, YS에. 자, YS부터 볼까요? YS가, 이 자유한국당을 3당 통합을 통해서 YS가 당을 먹고, 자, 그리고 나서, 영입된 거는요, 당시는 이런 겁니다. 시대전환 영입이 뭐냐면요, YS 영입은 한 사람, 두 사람 찝어서 영입한 게 아니라 덩어리를 영입했습니다. 이때 덩어리는요, 80년대 후반부터, 자, 90년대 초반에 사회주의 소련,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무너지면서 대거 운동권들이 이제 비로소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요. 사회주의 혁명 운동, 사회주의 무력 폭력 혁명을 꿈꿨던 김문수, 이재호, 이우재, 차명진, 또 폭력혁명을 꿈꿨던 분들은 아니나 폭력혁명은 아니나 그 다음에 제도권 내 혁명 이걸 꿈꾸었던 무슨 연세대 총학생 정태근 또 이 유인태 또 풀무원을 만들었던 그분도 있죠. 이런 사람들 이 제야 쪽에 이 세력들을 다 합쳐서 YS가 이 사회주의 붕괴로 인해서 무너졌던 운동권 세력, 전향한 세력들을 대거 조직적으로 영입한 겁니다. 그럼 YS는 뭐냐? 시대가 전환된 겁니다. 이제 사회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이 마르크스주의가 생긴 이래 100년 이래 사회주의와 그다음에 이
자,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러시아의 제정시대에, 제정러시아 시대에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켜서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을 수립했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통해서 성공시켜서 비로소 소련이 만들어지고 사회주의가, 그 다음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을 통해서 중공을 만들고 성공하고,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가 둘이 싸운 이래로 처음으로 이 체제가 붕괴되면서 여기서 전향한 세력들을 전부 다 YS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로 시대가 전환되는 시기였고요. 그래서 소련도 뭐였습니까? 소련도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디노스트 개혁 개방에 의해서 전부 다 해체하고 소련을 다 해체시키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그래서 소연방이 다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대 전환이 바뀌어지는데 YS는 재빨리 시대 전환해서 그 전환한 대상자들을 조직적으로 다 영입을 했죠. 그런데 이분들은 혁명운동을 핵심에서 했던 분들이어서 굉장히 뛰어나고 유능하거든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시대 전환으로 조직적으로 시대 전환의 성격에 맞게 영입한 것. 그런데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들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일당백의 역할을 했어요. 대단한 탁월한 영향력이, 타고난 능력들을 발휘했죠. 자, 이재호도 정치 역량, 뭐 김문수는 안 그랬습니까? 전부 다 정치 역량들이 탁월했죠. 그런데 한동훈의 영입은, 자 보세요. 물론 전향한 운동권도 있죠. 그러나 지금의 전향한 건 이미,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 타도하자? 아니, 윤석열 정권이 언제 민주주의를 파괴한 증거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낡은 이념에 빠져가지고는 여하이 지금 시대를 전환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80년대 운동권 사상은 낡은 이념이 된 거거든요. 안 된 거를 억지로 지금 끌고 가는 게 민주당이죠. 종북 주사파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건 있는 거니까 종북 주사파들을 아웃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또 그 낡은 이념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남은, 지금 마지막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386, 486, 586, 686까지 왔죠. 요거를 마지막 청산해야 되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86 운동권 청산을 내걸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YS가 만들었던 시대 전환의 이 이념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시대 마무리를 하는 영입을 한 거죠. YS는 시대 전환 영입, 한동훈은 시대 마무리 영입. 요 시대 성격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YS는 시대 전환에 들어왔던 그 바로 운동권의 그 운동권의 밑에 비밀 조직하고요. 비밀 조직. 두 번째는 어떤 조직이 있냐면, 들으시면서 오신님들 꾹꾹 구독 눌러주시고요. 말군수님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누르시면서 들으십시오. 자, 이때, 자, 김문수 혼자 들어온 거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면 서민노련 노동자 조직 중에서요, 원래 비밀 조직이 있고요. 그 비밀 조직이 조금 고개를 내밀었는데 그 반합법 조직이라고 우리는 합니다. 합법 조직이나 반합법. 요 조직의 대표였고요. 김문수, 차명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직, 이재호는 뭐냐면 서민련, 서울 은평구에서 거길 중심으로 또 쭉쭉 이렇게 서민통, 시민 조직이 있었습니다. 시민운동, 또 이재호도 조직. 이런 조직들이 다 한꺼번에 들어온 겁니다. 조직적으로. 그런데 한동훈은 누구냐? 하나하나 찝어서, 자, 김경률 찝어, 물론 참여연대 출신이죠. 이재호, 김문수는 출신이 아닙니다. 조직을 갖고 들어오는 겁니다. 찝고, 또 누구 찝고, 그죠? 또 서울 미문화원 미문화원에 들어갔던 함은경 찝고, 자, 또 범민련 사무처장 또 찝고, 민경욱 찝고, 이렇게 찝고 하는, 이 떡볶이, 집게 영입을 하는데, 집게 영입을 했죠. 그러니까 시대의 마지막 프레임을 86 운동권 청사년 프레임 영입을 했는데 그 영입이 한 사람 한 사람 찝어서 오는 겁니다. 조직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 영입은, 인재 영입은 뭐냐? 전문가 영입. 이게 유달리 지금 많거든요. YS 때는 이렇게 전문가 영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군부에서, 자, 육사 출신, 뭐 언론인 출신. 그런데 지금 한동훈의 영입은요, 이제 2024년은 완전히 전문가 시대가 됐거든요. AI 전문가가 있잖아요. AI 시대입니다, 이제는. 자, 이럴 때 전부 전문가들 따로 찝는 겁니다. 핀셋 영입. 한동훈은 운동권도 핀셋, 전문가도 핀셋.
이게 영입이고요. 이게 한동훈의 YS의 차이입니다. YS는 핀셋 영입 아니에요. 그대로 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다만 그 한국노총, 그렇죠? 이러면 한국노총이 위원장 영입하는 거죠. 이건 전통적으로 있죠. 지금 한동훈이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비례대표에서 한국노총 위원장 영입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한국노총은 지금 민노총하고 형제지간입니다. 거기도 종북주사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노총에도 절대로 영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데리고 온다고 한국노총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 누굽니까? 민주당의 국회 부의장 출신 김영주 의원을 얘기하니까 한국노총에 온 게 아니라 거기 한국노총 밑에 택시 노련 그 사람들만 딱 지지를 선언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영입을 비례대표를 그렇게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찝어서 지금 이번에 김영주 위원장처럼 김영주 국회 부의장처럼 자 마지막으로 한동훈은 예전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현역이 대거 보수정당으로 들어온 적 없습니다. 이번이 유일하게 한동훈 위원장이 다른 때보다 더 자 지금까지 누구요? 자 지금 충청도 우리 충청도 우리 천안인가요? 대전인가요? 자 우리 이제 몸이 불편한 그죠? 우리 사선 의원인가요? 자 이상민 의원 딱 집어서 들어왔죠? 자 국회 부의장 출신 딱 집어서 들어왔죠? 또 민주당에 바로 원희룡 장관과 그 옆에 있는 계양갑 딱 집어서 지금 또 이렇게 그대로 민주당 위원장을 그대로 집어서 들어왔습니다. 집어서 지금 들어오고 있죠. 요거는 뭐냐? 바로 김윤관, 자 이상민 의원처럼 이거는 어떤 영입이냐면 이건 되게 독특한 영입입니다. 인재 영입이 아니고요. 이 지역은 국민의힘이 버리는 겁니다. 계양갑은 자 생슈가 약간 돗자리를 제가 지석규 제안제 돗자리 깔면 그 지역은 상당히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버린 지역고 투석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잘 못하는 거는 뭐냐. 계양 가불의 옆에 서구가 있습니다. 이번에 분구가 돼서 서구 갑을이 가불병으로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공천 거의 확정됐거든요. 여기에 요 세석은 서구에 있는 공천 가불병 여기는 민주당이 다 먹을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관위에서 이 세석은요. 인물이 없어서 지금 공천 준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박상우 인재 영입한 겁니다. 또 을 쪽에도 또 이번에 공천했고 병 쪽에도 또 인천 부시장을 했던 또 여성 부시장 인재를 했는데 아마 셋 다 아마 거의 다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구는 다 버리는 카드예요.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공천에서 아마 버리는 카드로 이미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입니다. 거긴 다 현역들입니다. 가불은 현역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더 좋은 후보를 찾아서 거기다 딱 공천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준 공천이 완전히 서구 가불병은 아웃. 근데 계양은 가불은 이기는 공천. 이렇게 됐다는 걸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자 한동훈의 이번 공천은 세 가지 특징. YS의 시대 전환 영입, 그다음에 조직적으로 덩어리를 갖고 오는 영입과 다르게 운동권 조직을 갖고 오는 영입과 다르게 이제 그 출신들을 하나하나 핀셋으로 뽑아서 인재 중심으로 영입을 한 것. 두 번째는 실제 인재 영입이 아니라 의석수를 가져오는 이삭 줍기가 아니라 의석수 줍기 영입. 두 번째 특징. 요게 한동훈. 세 번째는 뭐야? YS와 다르게 지금 AI 시대에 실제 각 부문에서 특별하게 독자적으로 성과를 낸 그러한 영입. 그런데 YS는 군 출신 영입, 언론사 출신 영입, 이렇게 그냥 대충 영입. 그게 그만큼 한동훈은 영입하는 하나하나 사람들에 대해서 YS는 밑에서 보고를 받고 그냥 영입을 했고요. 한동훈은 영입하는 걸 밑에 보고받고 당 사무처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뭐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나하나 사람들 직접 다 살펴보고 모든 걸 공부하고 이게 영입될 수 있어? 영입되는 게 좋아 나빠?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공부해서 뽑아놓은 사람들. 요게 한동훈의 이번에 영입도 신경 쓰고 정성을 들이고 관심 두고 이런 영입의 차이인 겁니다. YS는요 일일이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YS 당시에 운동권들이 영입될 때요.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용기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어요.
함께 저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용기가 없어서. 왜냐? 이게 전향을 하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운동권에서 그 전향한 배신자에 대한 그 배신자에 대한 그 비난과 비판은 어마어마하거든요. 심지어 전향을 할 때 어떤 말이 있냐면 만약 전향하면 테러를 가한다고 운동권 내부에서 그런 얘기까지 전달을 받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저도 심지어 산호맹에서 저도 산호맹 출신인데 다른 쪽으로 전향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노선만 바꿔도 테러를 가한다고 할 정도로 운동권은 그런 조직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민사회 운동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렇게 테러를 가한다는 그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것까지 각오하고 전향을 하는 겁니다. 지금 전향하는 사람들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향한다고 누가 테러, 그 당시 누가 또 이상한 놈이 와서 정신 나간 놈이 테러할 수도 있죠. 그런 테러 말고 당시에는 운동권에서 조직적으로 테러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상 YS 시대전환 영입과 한동훈의 핀셋 프레임 영입 이상 여러분과 함께 했던 꼭지 세 번째 꼭지 마치고요. 그 아투 특히 여론조사 나왔던 거 여러분에 소개하면서 네 번째 우리 꼭지 들어갑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일면 사설과 또 탑 기사들은요 전부 다 자 이번 공천과 관련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론조사 요거 먼저 아시아투데이 일면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20대 그다음에 여성층도 등 돌린 민주당 이거 민주당 심각합니다. 20대가 등을 돌리고 M세대 여성층은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버리는 카드들이거든요. 원래 여론조사 안에서는. 그런데 이 여성의 등을 돌린 겁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여기 리얼미터 여론조사인데 리얼미터는 잘 들으십시오. 좌파 계열의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우파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좌파 쪽의 여론조사 기관에 뭐가 있느냐? 정당 여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이 46.7%, 더불어민주당 39.1%. 근데 40이라고 그냥 제가 퉁칩니다. 그러면 약 7% 가까운 건데 6, 7%. 이게 리얼미터에서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데드크로스. 지금까지 리얼미터는요. 국민의힘에 박합니다. 여론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아시아투데이 일면은 이런 30여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차 범위 밖에서 이 좌파 여론조사 기관이 한 건데요. 민주당에 역전한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비명 행사, 민주당 공천 파동과 함께 이 비명 현역 의원 탈당 리스크가 이게 장기화되고 있잖아요. 그 결과 때문에 이게 리얼미터 얘기입니다. 그 결과 때문에 원인이 이 지지율이 역전에 이어서 민주당은 드디어 계속 추락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공천 파열음이 지속되면서 제1야당의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라는 리얼미터의 해석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 여론조사 중에서 데드크로스는 또 골든크로스로 국힘이 치고 간 것 중에 다른 데랑 다르게 지금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 여성층이 돌아서고 있다는 거, 또 20대 지지율이 국민의힘 여성층과 20대가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으로 격차를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래서 리얼미터는 지역별로 서울 지역은 이미 끝난 것 같은 지지율입니다. 서울이 48%. 압도적입니다. 강원도도 압도적 60. 강원도 무척 세죠. 강원도는 이번에 다 먹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뭐 부산, 경남, 대구, 경북 빼겠습니다. 그런데 성별로 남성이 46%, 여성이 47%다. 이렇게 여성이 많이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으로 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민주당은 계속 전교조 세대. 근데 이게 50대 초반까지입니다. 50대 지지율도요. 50대 후반대가 아니라 50대 초중반은 이게 전교조 세대거든요. 그래서 40대에서 민주당은 여전히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53.5%. 그러니까 40대에서는요. 민주당이 앞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까 했던 MZ세대 중에 특히 20대, 여기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지지율이 서서히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 리얼미터는 국민의힘이 그 이후로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공천 또 총선에서 입단속, 내부 교통정리, 또 대통령에서의 민생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죠. 이런 정책 어떤 행보, 이게 국민의힘에는 긍정적인 효과, 또 민주당에는 임종석 아웃, 또 고민정 또 최고위원 사퇴, 또 서른 의원 나갔죠. 예, 박영순 의원 등등, 또 이 광주까지 계속 지금 아웃되고 있습니다. 이런 오선 의원 안민석, 변재일 컷오프, 이런 공천 갈등 여파가 계속이 바로 여론조사 이 MZ세대까지 또 여성층까지 역전되는 것의 원인이라고 일면 아시아투데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